구국의 강철 이빨 자주국방의 스카이캐슬 정의당 김종대 의원 정식으로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금방 헷갈렸어요. 스카이캐슬에 어떻게 못 들어봤던 얘기니까 순간 해석이 알아요. 잘안 그러는데 됐어요. 예, 계절 따라 소개 문구가 달라지네요. 그냥 애드립의 귀재라고 볼 수 있죠. 오늘 준비된 이야기 어떤 이야기부터 먼저 풀어볼까요? 연초입니다. 국회의원들은 이제 지역구도 자주 이렇게 다니면서 어떤 여론의 흐름, 그렇죠. 이런 걸 빨리 파악하는 것도 주된 그 활동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데 정의당에서는 혹은 김종대 의원께서는 청주의 그 민심, 여론의 어떤 그 큰 물줄기는 현재 어떻다 예. 보시는지요? 오늘도 재래시장이라든가 요즘은 재래시장이란 말을 안 씁니다. 종합시장이라고 표현해야지. 뭐 전통시장. 재래시장 가서 재래시장이라 그러면 기분 나빠해요. 그래서 종합시장 또는 뭐 전통시장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마다 어떤 체감되는 경기랄까 이런 것들을 좀 알아봤죠. 근데 확실히 자영업의 위기가 연초에 현실화되어 있다는 걸 몇 가지 사실로 확인이 됩니다. 은행의 이자 연체율, 적금 해약률, 그다음에 보험 해약률, 또 인근의 그 휴대폰 매장에서의 그 요금 연체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자영업이 밀집한 지역에 지금 피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변화가. 그래서 그 신협 이사장이나 또 은행의 직원들하고 대화를 오늘 많이 했는데 작년부터 무언가 이렇게 지진이 오는 파장이 느껴진다. 이건 미세한 파장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올해 이 중소상인들에게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가중이 되는 이런 추세들이 굉장히 현장의 목소리로 많이 들린다. 저는 이 점을 심상치 않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쪽방에서 그 고독사 하는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요. 옛날엔 60, 70대 노인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40, 50대 가장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은 또 정기 검침원들이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발견을 많이 합니다. 주로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쭉 돌아다니다 보면 할머니와 손녀만 사는 집이라든가 또는 어쩐 일인지 그 가장의 나이로 한참 일하실 분이 혼자 사시는 이런 지역 쪽방촌 이런 부분에서 이제 무언가 그 민생의 위기가 많이 감지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오시기 전에 6천 원 주고 머리 커트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미용실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해보셨어요? 글쎄 미용실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분위기가 안 느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는 많이 하시대요. 이건 뭐 어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특히 올해 이제 소규모 어떤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의 위기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데 이건 단순한 경기 탓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편의점 숫자가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보다 많아요. 어떨 때 한 건물에 편의점 2개가 들어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공급 과잉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그 구조적으로 누적돼 있고 그다음에 자영업자라고 하지만 원해서 자영업자가 된 것이 아니라 임금 노동자로부터 퇴출이 돼서 강요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이거밖에 할 게 없으니까. 또 경기가 나왔으니까 뭐 직접적으로 이제 자영업과는 상관이 없지만 그 청주가 그 저쪽 그 거제시하고 더불어서 전국에서 이제 최근 집값 하락률이 아파트값 하락률이 가장 심한 거의 지역이거든요. 폭락 수준이에요. 네, 지금 그러니까 전국에 이제 그 구 단위별로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봤을 때 지난 그 10월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떨어진 요 지역이 그러니까 전국 10개 구에 청주시 4개 구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1, 2, 3등을 갖다가 이제 청주시에 있는 3개 구가 차지를 했고 또 흥덕구도 이제 그 10위권 안에 이제 들었었고요. 그렇죠. 흥덕구가 그나마 사정이 낫다고 보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주국방 얘기를 하니까 저는 이게 떠올라요. 2년마다 한 번씩 왜 국방부가 국방백서를 발간하죠. 백서 내죠. 근데 어제 그제 뭐 거의 도배가 되다시피 한 게 그 북한을 적이라는 개념에서 이번에 삭제를 했다. 적이란 말 아예 뺐죠. 그런데 SNS 상에서는 이게 이제 막 별의별 프레임에 놔두고 접근을 하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왜? 알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과거에 이제 김영삼 정부 때 처음으로 국방백서에 북한은 주적이란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맞아요. 그때 주적. 예, 주적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는데 북한은 우리의 그냥 적도 아니고 주적이냐 아니냐 이런 어떤 그 프레임이 갑자기 어느 날 생겼어요. 그때 국방부의 정책국장을 하시던 분이 훗날 김대중 정부 때 국방장관을 지낸 조성태 씨입니다. 그분이 투수타 때 국장을 하셨는데 자기가 국방백서를 만드는 부서거든. 그 발명해낸 용어였어요. YS 때 남북 관계가 얼마나 안 좋았습니까? 94년에 불바다 위기 기억하실 겁니다.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던 아마 분단 이래 최고의 위기 순간이었는데 이걸 지나면서 뭐 좀 센 표현을 개발해낸 거거든요. 그런데 넣을 때는 쉬웠죠. 근데 빼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까지도 국방백서에 일부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이후에 보수 진보 정권을 막론하고 어떤 정권이든 북한은 주적이라는 용어는 뺐습니다. 왜냐? 주적이란 건 외교 용어가 아닌데 국방백서는 영어로도 번역해서 전 세계 내보내는 일종의 외교백서입니다. 이게 외교 정책이에요. 그런데 그런 어떤 그 국제 관례에 어긋나는 감성적 용어로 이렇게 주적 이래 버리면 이거 격이 안 맞는다고 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뺐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 보수에서는 이데올로기화 시켜버린 것이죠. 북한이 주적이냐 아니냐를 안보 의식을 테스트하는 일종의 어떤 그 바로미터처럼 정가의 보도처럼 써먹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근데 과학적 개념이 아니잖아요. 주적이 있으면 부적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적은 또 어디냐고 이렇게 이 논란이 가는 거기 때문에 불필요한 논쟁을 불러일으켜요. 그러고 보니까 주적이 있으면 진짜 다른 적도 있었네요. 있어야 되네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립이 되는 상대적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그 주적이냐 아니냐 이런 논쟁은 성립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한때 그 북한은 그냥 적이라는 표현을 쓰다가 이번에는 그것마저 빼면서 추상화해가지고 대한민국의 그 국민의 생명과 안전, 주권을 위협하는 세력은 누구든지 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돼서 이제 합리화 과정을 거쳤고 국방백서가 진화돼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요걸 가지고 또 지금 자유한국당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요. 안보가 무너졌다 이거예요. 근데 바른미래당인가 거기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대요. 가장 보수적이어야 할 국방부가 진보 흉내를 내고 있다. 네. 글쎄 그 얘기도 들었는데 우리가 그 군사에 대해서 접근할 때 교과서에 제 1페이지에 나오는 얘기가 군사는 정치의 연장이자 수단이다라고 하는 클라우제비치의 경고입니다. 이건 동서고금의 그 진리거든요. 군사라는 것은 정치를 범람하거나 어떤 추월해서는 안 됩니다. 군사는 정치의 수단이고 정치적인 관계가 우선입니다. 지금 남북 관계는 화해 협력으로 가는 과도기적 단계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맞게 군사적인 정책, 외교적인 정책은 예속되는 겁니다. 거기에 종속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군사적인 어떤 원칙, 이데올로기가 정치적인 걸 앞서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군사 분야만큼 정치적인 분야도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전방의 군인들 뭐 놀라 그랬냐? 뭐 경계 대충 쓰라 그랬냐? 훈련 대충 하라 그랬냐? 이거 아니거든요. 자기들 본연의 임무를 하는 거예요. 본연의 임무를 하는데 적이라는 적개심을 갖고 안보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내 국민, 내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여기 와서 고생을 하는 겁니다. 즉 애국심 또 자기 가족과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 안보의식인 것이지 어떤 특정 집단을 표적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 끌어오르는 적개심으로 갖고 안보를 하게 되면은 지속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정해 주는 과정인 것이죠. 그리고 뭐 여쭤볼 거 없어요? 그 저는 이제 좀 있으면 올해가 그 3.1운동 100주년이잖아요. 그리고 또 상해 임시정부 100주년인데 그렇습니다. 근데 뭐 제가 지금 요즘 취재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친일 잔재가 많이 남아 있다. 그런데 이제 친일에 가담했던 그 인사들의 유적이 여전히 문화 유적으로 추대를 받고 있고 존경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여전히 이제 국가에서 관리하고 우리는 그 어떤 그 유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친일파의 잔재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뭔가 이렇게 우리 고장에 있는 유적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 많이 이제 좀 찾아다니고 있어요. 많이 취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또 보니까 금방 아까 이제 애국심을 얘기하니까 애국가가 생각이 나고 또 한신대 이혜영 교수가 그러니까 애국가의 이제 그 작곡가인 안익태 이분이 친일 행적한 것도 모자라서 그 나치에 부역을 했다. 또 이렇게 이제 또 폭로를 하셨죠. 예. 네. 그 사실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안익태 작곡가의 그 친일 행적이나 이건 예전부터 뭐 논란이 꽤 있었던 부분이고, 근데 과거가 제대로 정리가 안 돼서인지 미래까지도 이걸 계속 이어서 갈까봐 이 시대를 사는 기성세대들은 그것도 좀 사실 뭐 그렇고 제가 이제 뭐 우리 이제 김종대 의원님께 여쭤본다면 취재 보다 보니까 이제 우리 지역에 이제 군 출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이제 국군이라든가 경찰에 이제 못해요. 친일 이런 부분들이 국방부 내에서의 친일 잔재를 갖다가 어떻게 청산할 건가 그런 논의는 없나요? 한때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박근혜 정부 때 국방부 장관을 지낸 한민구 장관, 예. 이분 할아버지가 손봉수 의병장이고, 한봉수. 한봉수, 네, 네, 죄송합니다. 예. 그 손병희 계열이에요. 예. 그래서 3.1 운동에도 참여하시고 또 의병 활동으로부터 해가지고 아마 독립군자 손 중에 그렇게 군의 최고위직까지 오른 유일한 분이 아닌가. 그 정도로 희귀한 사례였어요. 네. 그래서 저도 많이 응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육군 참모총장 시절에 안중근실이라는 걸 육군본부에 만들어서 독립정신을 기리는 이런 것들은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했어요. 예. 누구도 안 하던 일이에요. 왜냐? 군에는 이런 문제를 들춰내는 걸 불편해하니까. 그래서 친일이냐, 뭐 일본군 출신이냐, 독립군 출신이냐 이런 어떤 문제들이 오랫동안 있었는데 6.25 전쟁 때 그 전방을 6개 사단이 지켰는데 아주 공교롭게 됐습니다. 동부전선의 3개 사단은 독립군 출신 사단장이고 예. 서부전선 3개 사단은 일본군 출신의 사단장입니다. 예. 아주 기묘하게 엮였어요. 그런데 북한군이 쳐들어왔어요. 예. 근데 동부전선 3개 사단은 안 무너져. 서부전선 3개 사단은 하루 만에 다 무너져. 서부전선 이상이 있다네. 서부전선 이상이 있다죠. 네. 그래서 사흘 만에 서울이 함락된 거예요. 정세계 동서고금에 어떤 전쟁사에 정규군 6개 사단이 지키는 전선이 하루 만에 무너졌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한 귀퉁이만 무너진 거예요. 서부전선이에요. 거기에 이제 구사단장이 백선엽 장군, 네. 유명한 친일파 간도 특설대 출신, 네, 그 독립군을 잡고 가혹하게 고문하고. 보복하고 고문하고 사람도 삶아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아주 본보기로. 네. 그래서 가장 그 악질적인 그 독립군 토벌대 출신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 서부전선의 3개 사단장들은 군법회의에 회부돼야 될 분들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동부전선의 독립군 출신 3개 사단장은 야 느낌이 이상해. 보초 열심히 서. 그리고 주말에 외출 외박을 안 나갔어요. 사단장들이. 아시다시피 일요일 날 터진 전쟁 아닙니까? 예. 네. 그래가지고 동부전선에서 북한군 진격이 늦어지는 바람에 거기서 벌은 시간이 부산의 낙동강 전선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이 독립군의 그런 그 초기의 사단장들의 그 위용은 한국 전쟁사에서 기려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요 역사는 어디로 몽창 사라지고 폐전한 그 구사단의 백선엽 장군은 국민적 영웅이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분이 다시 나중에 서울을 수복해가지고 자기가 근무하던 지역으로 올라갔잖아요. 예. 거기서 또 엄청나게 부역자 색출을 해가지고 그냥 사글이 처형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그쪽 지역 일대 가면 지금도 양민학살 그 발굴 지역이 많습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거꾸로 된 역사를 우리가 안보를 튼튼히 한다고 했을 때 이 자주국방 하면 저 아닙니까? 예. 그리고 우리나라 이 국방의 어떤 그 진짜 본류와 주류는 저 같은 사람이 이 독립군 출신들의 그 장군들의 헌신 이런 것들을 기리면서 우리가 보훈의 정신을 다시 좀 그 중심을 세워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군이나 김남균 기자가 취재한 우리 지역의 영웅으로 둔갑한 그런 어떤 친일 세력 문제나 동일한 연장선에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취재하다가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정우택 의원의 이제 부친이 정운갑
그 전 이제 농림부 장관입니다. 네. 근데 뭐 친일 논란이 있죠. 그런데 좀 명확하게 이제 친일이다 아니다 이렇게 그 논란은 있지만 분류된 적은 없고, 그런데 이분이 1943년도에 그 지금의 뭐 행정고시, 사법고시 뭐 이런 거에 해당하는 일제 이제 고등 문관고시 합격을 해서 그 일제야 이제 그 여기서 이제 관직 생활을 시작을 하거든요. 이후에 이제 농림부 장관으로 이제 임명이 되고 또 국회의원을 4번을 했는데 아마 서울에서 3번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정운갑 장관의 고향이 진천인데 예. 진천 향교에 갔더니만 3개의 공적비가 크게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정운갑 그 농림부 장관의 이제 공적비가 한가운데에서 가장 이제 크게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그건 좀 뭐 이렇게 재미있게 봤어요. 네, 문제가 요즘, 있다는 건 아니고. 예, 요즘 지만원 씨도 옹호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군에서도 나중에 한국 전쟁의 그 패장인 그 친일 일본군 출신들이 영웅이 되면서 군내에는 친일 세력이 주류를 잡다가 네. 오랫동안 이것이 하나의 전통으로 굳어져 왔고 그렇듯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한 이제 또 임시정부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한 올해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좀 바로 국기를 바로 세워야 된다고 보는 거는 뭐냐면은 영웅과 또 변절이 뒤바뀐 역사, 예, 이걸 좀 바로 세우는 우리의 노력은 끝나지 않았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것들 자꾸 이제 지난 지가 언젠데 이런 얘기냐 하지만은 보십시오. 그때 친일을 했고 또 전쟁 때 영웅이 되신 분들이 요즘 무엇으로 연명하냐 하면은 반복 이데올로기로 연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유한국당 같으면 앞으로 북한 없이 선거 어떻게 치르려고 하는지 난 그게 걱정이에요. 남북 화해를 하면 북한이라는 그 이데올로기의 어떤 그 중심이 사라졌을 때, 이랬을 때 저당 뭘로 선거 치를까? 그러니까 지만원 씨도 필요한 거고 지금 저당은 또 그 뭔가 광주에서의 그 가혹한 진압의 가해자들도 필요한 거예요. 그분들의 연명하는 건 북한 때문 아닙니까? 민주당은 또 한국당 없으면 또 어떻게 선거를 치르나요? 그러니까 이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필요한 겁니다. 왜 갑자기 거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김용대 의원이 이제 출마를 희망하는 그 지역구가 총 상당구잖아요. 그 상당구에는 저쪽 우리 이제 낭성에 또 신채호 선생의 의역과 사당이 있고, 사당이 있죠. 또 신채호 선생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미래는 없다라고 없다. 했잖아요. 하여튼 많이 좀 우리 그 국군 내에서도 이런 친일의 잔재, 청산 이런 거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요즘 일본하고 문제가 아주 한판 붙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그 기회가 오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 가끔 가다가 신문 기사에 그런 게 있었어요. 국내에서 장성들이 회식하다가 일본 군가 부르고 뭐 걸핏하면 사무라이 정신을 본받아야 된다. 이런 망언을 쏟아냈다가 그 얘기가 흘러나간다든지 뭐 음식점의 옆 그 테이블이나 다른 방에서 그 소리를 듣고 언론사에 제보를 하고 그게 뉴스화되고 그럼 이제 그걸 읽는 독자들은 혀끌끌 차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군가 중에서 독립군과 관련된 군가가 이제 없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독립군이 불렀던 노래도 그러니까 불렀던 노래가 군가로 사용되는 것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아마 이제 독립군과 관련됐던 군가가 한 곡인가 두 곡인가 만들어졌다고. 지금 육군사관학교가 국군의 정신의 뿌리를 신흥무관학교로 설정하고 군의 역사를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아마 창군 이래 가장 획기적인 전환이라고 저는 보고요. 지금 군의 이제 장성급이라고 하는 그 중견 장군들, 중견 장교들이 전부 이제는 60년대 이후 세대입니다. 그렇겠네요. 이제 주류가. 그러니까 80년대 사관학교를 다녔던 이 세대의 의식은 과거 선배들하고 다릅니다. 그것이 저한테는 희망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흥무관학교를 국군의 정신으로 뿌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도 이제 시대 전환이 벌써 이루어지고 있다는 징후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모처럼 이렇게 이제 같이 자리를 해주셨는데 지역 정치가 좀 우리 기초의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시끄럽잖아요. 우리 네, 박명훈 기자가 네. 준비한 뉴스 브리핑이 지금 뭐 예천 군 의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청주시 의회도 살펴봤더니만 속된 말로 개판, 난장판이더라고요. 궁금하네요. 그래서 한번 우리 이제 박명훈 기자랑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2017년 청주를 비롯해서 중부권에 물폭탄 쏟아졌을 때 큰 피해를 입었는데 충북도의회 의원들이 그 외유성 해외 탐방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융단 폭격을 한번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예천 쪽에 그 가이드 묻지마 폭행. 다 충청도네. 아니 예천은 저 아래쪽이니까. 그러네. 예, 근데 박명훈 기자의 이번 기사를 보니까 아주 혹독하게 써놨더라고요. 박 기자 취재를 쭉 해본 결과 어땠습니까? 원래 이제 지방의회 외유성 연수는 논란이 항상 있었던 거고 비판도 받아왔던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에게 이제 각 위원회마다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뭐 각자에 맞게끔 또 계획서를 잘 썼어요. 뭐 행정문화위원회는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뭐 지역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그 통일의 업적을 이룬 독일을 방문했다든지 뭐 농업경제위원회는 뭐 이탈리아나 이쪽에 그 협동조합이 상당히 잘 활용되고 있는 지역에 가서 배워온다든지 또 우리 경제환경위원회는 새로 이제 환경 분야가 들어왔기 때문에 뭐 이런 쓰레기 처리 시설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규정이나 그 제반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일본 도쿄를 또 방문을 했거든요. 근데 공통적으로 이 위원회들이 계획서에서 집어넣는 게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요? 선진지의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계획서에 당당하게 관광지를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수많은 계획서상의 목표들 중에 일정표를 보면 요 관광에 방점이 찍혔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행정문화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7박 9일 동안 유럽을 다니면서 단 3건의 공식 방문에 그쳤다라는 거고요. 오스트리아하고 체코, 독일을 방문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경제환경위원회가 그나마 요 3개 위원회 중에 나왔던 건 공식 방문이 좀 더 많았다. 근데 왜 그러냐면 좀 짧았어요. 4박 5일을 갔다 왔거든요. 그리고 저기 농업정책위원회도 똑같이 유럽을 다녀왔는데 공식 방문이 단 한 건도 없었어요. 예를 들면 그 농업정책을 배우러 갔으면 뭐 농정과라든지 이런 게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이탈리아나 로마라든지. 근데 그런 데는 전혀 방문하지 않고 그냥 그 하나 투어나 뭐 모두 투어 이런 관광을 전문적으로 하는 여행사에 검색을 하면 나오는 시장 정도를 다녀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항상 일정표를 보면서 세계적인 관광지들을 설명하고 나열하는 식의 보도를 그동안 해왔는데 저희는 그 보도도 물론 했지만 이들이 다녀온 관광지들을 소개하기도 했지만 한 발 좀 더 나아가서 이들이 썼던 그 보고서 내용에 좀 집중을 해봤어요. 과연 뭐 관광지 갈 수도 있지만 뭔가를 배워왔겠지 뭘 배워왔나라고 확인을 해보니까 배운 게 거의 없는 게 공통된 특징이다. 말씀해주셨지만 그 충북도의회가 수회 때 외유성 연수를 떠나면서 상당한 비판을 받아왔고 그 이후에 당선된 지방의회가 이 해외 연수 화두로 목자를 좀 알았잖아요. 가장 모범적이었죠. 그 다음에 떠난 충북도 의원들은 뭐 인천공항에서부터 모범적인 게 아니라 정리를 한번 해야 되겠어요. 자, 2017년도 7월에 이제 이게 터진 거예요. 자, 그때 이제 앞으로 남아있던 그때부터가 이제 해외 연수 쭉 시즌인데 그게 무서워서 이제 다 줄줄이 취소를 했어요. 자, 그런데 채 1년이 안 됐어요. 딱 이제 1년 지나고 나니까 그때 무서워서 가지 못했던 이 양반들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쭈루루 다시 이제 이렇게 쭉 잡았던 거고 청주시 같은 경우에도 그 새로이 구성된 출범한 이 의회가 그 몇 개죠? 총 4개인가 5개 위원회 의원 30명 중에서 26명이 갔어요. 그 사회복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정의당의 이제 이현주 의원을 포함해서 초선 의원들이 이건 외유성이다 해서 안 갔던 거고. 정리를 좀. 자, 그래서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아니 뭐냐면은 그 일정에서 나왔는데
경각심 자체가 이미 1년 만에 다 없어졌던 거예요. 없어지고 그때는 무서워서 가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1년 만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 연수를 갖다가 쭉 진행을 한 거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박명 기자가 어떻게 갔나라고 하는 걸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변했다.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아니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그 다음에 충북도 의회에서 갔는데 인천공항에서부터 페북으로 생중계를 했잖아요. 그리고 방법이 많이 달라졌죠. 논란 비판을 받은 이후에 이제 첫 타자로 이제 가게 됐고 그만큼 이제 구성도 관심을 의원들이 받았거든요. 직접 짜고. 그러니까 사실 그때 당시 도민 여론은 뭐 토론회도 했지만 가기 전에 연수를 가지 말라라는 게 대다수의 의견이었어요. 맞아요. 예. 너희들은 갈 필요가 없다, 배울 것도 없다. 근데 이제 본인들이 그런 부담감을 안고 잘한 거라고 표현하기보단 그나마 제대로 좀 했다. 그러니까 해외 연수라는 제도에 대해서 적어도 이 제도 자체를 없애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의 수준은 맞췄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청주시 도시건설위원회도 그에 발맞춰서 이제 교육위원회랑 비슷하게 이제 구성을 해서 뭐 게스트하우스도 활용을 좀 하고 도보로 연수를 다니면서 공식 방문 일정을 주로 다녔어요. 관광지나 이런 코스들은 상당히 배제를 하고 배울 거 외에는. 근데 요 사이에 요 나머지 앞서 말씀드린 세 개 위원회가 다 출발을 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어느 정도 비판 여론을 인식을 해서 신경을 썼던 위원회들이 언론에 어느 정도 감시를 받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쥐도새도 모르게 같이 껴서 간 건데 그렇죠. 예. 보고서를 남긴 거예요. 네. 결정적인 증거 놀다 갔다는. 그래서 저희가 취재하면서 이제 저희 개이수 기자랑 네. 또 최현주 기자, 저희 충북인 뉴스 취재진들이 각자 이제 분야를 맡아서 취재를 좀 했는데 그 취재를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 정도 취재가 됐으면 적어도 본인들이 반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해명을 해야 되거든요. 예. 아이고 관광지 간 거지만 우리 열심히 가서 뭘 배워왔다. 아무 말도 없어요. 분명히 그 기사를 읽고 뒤에서 뭐 이렇게 궁시렁궁시렁 그렇다는 얘기는 취재원을 사이에서 듣고 있는데 입장을 전혀 안 내는 거예요. 그냥 이제 뭐 항상 지적 받아왔던 사항이니까 그냥 넘어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고서에 가장 이제 논란이 됐던 거는 이 경제환경위원회였는데 그러니까 국민들을 계몽하고 싶다. 낮은 시민의식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밤잠을 못 이뤘다라는 문구가 있어요. 이 정식 보고서에.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쓰레기 처리 시설을 방문한 다음에 일본은 이런 처리 시설이 들어오면 반대하기보다는 뭐 지역 주민들이 님비 늠프 이런 거 없이 시설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잘 운영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뭐 우리 지역은 막 반대하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일본의 시민의식을 배워야겠다. 국민들을 계몽해야 된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우리나라 국민 의식이 너무 낮고 그걸 생각하니까 밤잠을 그것 때문에 못 잤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에 밤잠을 못 떠하니. 잤다. 네. 그러니까 그 얼마나 준비성이 없는지를 드러나주는 거고 원래 이게 경제환경에 이 환경자가 이번에 붙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저희도 보도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환경 전문가들이 다 포진해 있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유독 그 환경분과를 뺏어갔단 말이에요. 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맞아. 근데 뭐 그때 동안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뭐 단 한 번이라도 진주산업이나 이런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의 논평이라도 냈냐? 없어요. 왜 안 하냐고 물어보면 공부하고 있다. 공부하러 갔더니 한다는 소리가 이거 반대만 할 일이 아니다. 시민의식이 문제다. 이런 얘기들만 하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단체의 코멘트를 그대로 갖다 쓰면 국민들을 계몽해야 될 게 아니라 이런 시의원들을 계몽해야 되고 이런 시의원들이 우리 주민 대표라는 사실에 밤잠을 못 이루겠다. 이제 이럴 정도로 비판을 받았는데 이 경제환경위원회가 이제 또 경제 부분을 맡고 있으니까 전통시장도 좀 방문을 했어요. 일본에. 그러면서 또 한마디 날린 게 여기 일본은 지자체나 정부의 지원을 바라지 않고 자급자족한다. 대형마트나 이런 거에 경쟁에 있어서 의식 수준이 훌륭하다. 또 의식 수준이야? 근데 우리 전통시장 상인들은 이런 걸 배워야 된다. 자급자족해야 된다. 그럼 왜 간 거냐는 거죠. 도대체. 그럼 그 의원은 일본의 지자체 의원들의 그 정신을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일본은 거의 대부분이 도쿄부터 시작해서 오사카라든지 시의회 건물이 초라할 정도가 아니라 낙루한 지경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왜 낮에는 그 도청이나 시청 그 사무실 공간을 파티션 그 칸막이 해가지고 저녁에 그 변형시켜가지고 그걸 개인 사무실이라고 쓰고 있고
쪽잠 자면서 거기서 공부하고 또 시행정, 도행정 위해서 준비하고 그러잖아요. 진짜 배워가지고 오려면 그런 걸 배워가지고 와야지. 뭐 다른 위원회도 재밌는 내용들이 많아요. 농업정책위원회는 시장을 방문해서 그 테라스가 있다 시장 안에. 그래서 거기에 여유롭게 느끼는 그 유럽인들의 여유로움을 배울 수가 있었고, 시장 안에 꽃집이 있어서 그 향기가 시장을 밝게 하고 있다. 거의 이거 중학생 수준의 기행문을 쓰셨고, 또 베르사유 궁전을 가서 네. 무남생태공원과 비교하면서 이런 공원을 만들어야 된다. 그 공원 만들어 프랑스 혁명 난 겁니다. 고혈을 짜가지고 그 공원 그 베르사유 궁전 지으니까 프랑스 시민들이 그 루이 16세 그 혁명으로 제거해버린 거 아니에요? 무남생태공원은 화장실이라도 있어요.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어찌됐건 본인들은 보고서를 통해서 열심히 다녀온 걸 쭉 나열을 했지만, 저희가 분석한 보고서는 분석이라고 할 것도 없을 정도로 중학생들도 이거보단 잘 쓸 정도의 기행문에 저는 가깝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복지교육위원회 있잖아요. 여기만 따로 가라고 했으면 좋겠어. 복지교육위원회는 그 정의당 이현주 의원이죠. 같은 정의당이시잖아요. 예. 그 외유성 그 해외여행 해외 연수는 가지 않는다. 당론이 아예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안 가겠다. 못을 박아 버렸어요. 네. 근데 이게 판단 잘해야 되는 게 계속 얼굴을 마주쳐야 된단 말이에요. 시의원들끼리. 근데 그렇죠. 거기서 좀 표현이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잘난 척 해버리면 앞으로 되게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아이 뻔하죠. 왕따 시켜버리지.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뭐 보좌관 줄인다 그랬다가 얼마나 오던 말이죠. 근데 정의당에서 이현주 의원이 그렇게 하니까 네. 평소 이제 좀 친하게 지냈던 더불어민주당의 유영경 의원, 또 누구지? 이재숙 의원. 네. 우리도 그러면 안 갈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하. 요게 이제 당시에 원래 작년에 복지교육위원회가 도시건설위원회보다 먼저 청주시에서는 제일 먼저 해외 연수를 떠날 계획이었어요. 예. 근데 그때 당시 이현주 시의원 같은 경우에 당론으로도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전했지만, 이재숙 유영경 의원과 함께 그 계획표를 사전에 받았단 말이에요. 저희도 그 계획표를 입수해서 보도를 했지만 절반 이상이 관광이었어요. 오사카를 가면서. 일정도 관광인 것도 문제지만 도대체 이 오사카에 가서 우리가 뭘 배울 거냐. 우리가 뭐 지금 당시에 이제 위원회 업무 분장이 진행되고 있었으니까 업무 분장도 제대로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가서 뭘 배우냐라고 해서 취소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뭐 당연히 해외 연수라는 게 필요에 따라 뭐 다녀올 수도 있는 거지만, 복지교육 안에서도 이런 일정을 가지고 갈 거면 가지 않겠다라는 지금 의견이 있는 거고, 이건 여담이지만 이 구성원 중에, 이 복지교육위원회 구성원 중에 한 명은 당시에 이런 해외 연수를 안 가겠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나는 다른 위원회 해외 연수로도 껴서 가겠다라고 저희 한국당 모 시의원께서 말씀하셨다라는. 나는 어느 당이라고는 얘기 안 했어. 딱 한 명밖에 없는데. 슬프네요. 근데 굉장히. 그 해외 연수를 갔던 시기가 10월 말에서 11월 초였잖아요. 네, 맞아요. 이 시기가 공교롭게 행정사무감사. 바로 그거예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더불어민주당의 유영경 의원이나 이현주 의원은 그럼 그 안 간 공백기에 뭘 했느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했거든요. 그럼 동료 의원들이 만약에 꽈배기 과자를 드셨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 니네들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한다 이거지? 얼마나 잘하나 한번 두고 볼 거야. 이러면서 표면적으로는 조용한데 자연스럽게 이게 배척이 된단 말이에요. 사실 이제 시민들의 반응은 되게 싸늘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제 2017년도 그 충북도의회 그 사건 이후에도 정말 가지 말아라. 너네들 정말 갈 필요가 뭐가 있냐. 이렇게 할 거면 정말 앞으로 가지 말아라. 라고 이제 했었던 거고. 그런데 이제 일부 뭐 이제 새롭게 구성된 의원들이 너무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해외 연수 자체가 아예 필요 없는 건 아니지 않느냐. 제대로 하면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또 갈 필요성이 있으니 제대로 할 터이니 뭐 갈 수 있도록 동의해달라. 이렇게 조금 바뀌는 상황이었는데 예천군 의회 사태가 터져버린 거예요. 이거는 사실
충북도의회 레밍 김학철 의원 사건보다 훨씬 더 크죠. 김학철 의원은 이거에 비하면 양반이죠. 그런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때 수해가 났을 때 그 도로보수원 박종철 씨가 이름이 그러고 보니 똑같네. 이번에 문제된 거하고. 근데 그분이 저하고 나이가 동갑인데 18시간째 일하다가 결국은 과로로 심근경색으로 사망을 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비극적인 그 현장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것이 외유와 대비되면서 끌어오르는 분노 지수는 이번 못지 않았습니다. 저 스스로도 그 저기 뭐야 누구는 말이지 무기계약직으로 정규직도 아닌데 그 뜨거운 여름에 일할 때 누가 와서 물 한 모금 안 줘요. 그랬을 때 그걸 버텨내다가 그 건강하신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딸이 중학생이었거든, 중학교 2학년. 예, 그런데 몇 달이 지났는데 카톡에 아직도 아빠 언제 와 하는 메시지를 올리고 있었다고. 그러고 나서 저기 총리실이 움직이고 또 전국에서 탄원이 올라오고 이래가지고 그런 분들 이 비정규직이 원래 순직 처리가 안 되잖아요. 네네. 이런 분들 특별법으로 저기 그 소급해가지고 그분들 순직 처리를 해주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게 그 외국 가가지고 말이지 뭐 주민들 보고 레밍이라는 이런 발언을 한 건 그냥 기름에다가 아주 불쏘시개를 집어넣는 그 정말 인화성이 강한 사건이었어요. 하여튼 그래서 그 다시 한번 이제 어떤 시민들의 그 불만 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표출된 거고 뭔가 개선점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개선점과 관련해서는 오늘 자꾸 정의당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하게 되는데 뭐 사실은 대안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그 선거에서 강북구에 출마했었던 김일웅 씨인가요? 이 부분들이 그 외유성 해외 연수를 이제 근절하는 부분들을 공약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근절할 거냐, 요걸 갖다가 이제 지금 뭐 각각의 이제 기초의회 스스로가 정해서 가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충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충북도에 11개 시군에 이제 의회가 있고 의회에 이제 그 뭐 협의회 같은 게 있습니다. 요 안에다가 연수 지원단을 구성을 해서 이 연수 지원단에서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심의해서 이런 것들은 괜찮겠다. 그러니까 주제의 목적에 맞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면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가령 11개의 시군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 데에서 우리 이 프로그램에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또 검증된 걸 갈 수 있도록 하겠다. 좋은 방안입니다. 합리적이라고 보여져요. 예. 왜냐하면 해외 연수 자체가 아예 불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제대로만 배워오면 산지식이 되죠. 예. 그리고 갔다 와서 이 부분들의 계획대로 진행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다시 거기에 됐던 걸 갖다가 환수하는 이런 정도로 해서 공약을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만 되면 더 이상의 이런 사실은 이런 황당한 논란 이런 그 북유럽에 가면은 그쪽 의원들은 회수를 또 제한합니다. 1년에 딱 한 번이에요. 예, 스웨덴 같은 나라들이죠. 그다음에 그 스웨덴 의원 한 명이 어느 날 한국을 방문했다. 아시다시피 국회에는 레드카펫이 깔려 있습니다. 그 본회의장 올라가는 입구죠. 그런데 그 사진이 나갔나 봐요. 스웨덴에서 즉각 주민들이 소환해 버렸어요. 당신 한국 가서 무슨 대접 받았냐? 레드카펫 위를 왜 걷냐? 이래가지고 곤욕을 치렀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그런 건 이제 정부 예산으로 가는 건 1회로 제한돼 있고 굉장히 또 심사도 까다롭습니다. 스웨덴 하니까 생각나는데 그 스웨덴 의원들이 박근혜 정부 때 한국 정부 국회 초청으로 한번 왔었던 적이 있잖아요. 근데 전 TV를 보고 나중에 알았는데 우리 정부 측에서 뭐 항공료 그리고 숙박하는 비용이라든지 체류 비용을 다 댔더라고요. 근데 그걸 우리 표현으로 하면 10원 단위로 다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여기 충북에도 외국 업체들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유럽 업체들하고 이래 얘기해 보면은 한국에 부임해 가지고 본사의 그 서류 보고가 양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참 힘들다는 거예요. 여기가 그 국제 투명성 지수에서 우리가 50위권 밖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50위권 안쪽에 들어있는 나라에 그 부임을 하게 되면 서류가 간단합니다. 오히려? 간단하죠. 왜냐? 투명성이 높은 나라로 부임한 거니까. 부패 지수가 굉장히 낮은 이런 나라에 부임하니까 회계보고도 간편한데 한국에 오면은 이게 3배, 4배로 늘어나는 게 투명성이 떨어지고 부패 지수가 낮은 나라에 부임했기 때문에
보고해야 될 그 회계에 대한 서류가 폭증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떤 권력에 진출했을 때 이런 것들을 권력의 본질을 보고서 그 정치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주변화된 떡고물 또는 혜택 또 뭐 일본 말로 속된 말로 가오다시라고 하는 거. 네. 그 뭐 가오 잡는다 하는 그 똥폼 잡는 거 이런 거라든 게 주렁주렁 열려 있는데 사실 저는 의원들의 어떤 그 일할 수 있는 비용은 대폭 높여주고 그런 주변적인 특권을 다 줄여버리는 게 의회 정상화의 길이라고 봐요. 그런데 해외 연수는 이건 고질병이거든 일종의. 그래가지고 국내에서의 어떤 도덕 감정이 해외 나가가지고 더 해제돼 버린단 말이에요. 예, 가뜩이나 없었는데. 그렇죠. 예. 거기 가면 김영란법도 없고 미투도 없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그 도덕 감정이 해체돼 버린다고. 그게 예천군 사건입니다 이번에. 참 그건 비극적인 거죠. 이거는 뭐 단순히 외유 금지가 아니라 윤리 자질 교육부터 다시 해야 돼. 아이고 뭐 예천 구민들이 요즘 고개를 못 들어요. 뭐 정의당에 공격할 거 없어요? 오늘 이상하게 정의당을 감싸게 되네. 뭐 우리 당에서 할 말 없지 뭐. 정의간 모나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의당은. 예. 근데 동료 의원들이 봤을 때는 이런 행동이 모날 수가 있다는 거지. 다 가는데 자기들이 뭐가 잘났다고 안 가나. 오늘 좀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뭐 덧붙이고 싶은 얘기도 있으세요? 아이고 완전히 어두워졌네. 와우팟 매거진 와우팟 매거진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